네, 이거는 2019년 10월 12일에 정보통신기사 시험 문제고요. 이 과목은 지금 정보통신 시스템입니다. 네, 21번 문제 보면요. 물질의 구조, 성분에 따라 고유의 흡수 주파수 대역이다. 마치 지문과 같이 미확인 물질의 규명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로 인해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테라헤르츠, 이건 이게 뭐예요? 지문과 같이라고 해놓고서 답이 지문인 이런 너무 허름한 문제죠. 근데 그 테라헤르츠 같은 경우에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굉장히 주파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장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얇은 막이 씌워져 있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이 테라헤르츠 대역의 어떤 검출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관한 리스폰스로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22번 RTS 기술이죠. 지능형 교통체계 기술 중에서 차량 간 통신 기술 V2V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V2V 그렇죠? Vehicle to Vehicle이 있고요. 차량하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간에 그게 가로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어떤 인프라스트럭처하고 통신 그래서 이건 V2I가 되는 거죠. 그래서 V2V나 V2I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V2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할 때는 X로 시작하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건 anything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는 이제 보통 anything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V2V하고 V2I를 다 포함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활용되는 기술이 뭐냐? 여기 표준화는 웨이브 통신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802.11s는 이거는 메쉬 네트워크에 관련된 게 이제 그것 때문에 메쉬 때문에 s가 붙었고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IEEE 802.11은 무슨 표준아니에요? 그 와이파이 표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와이파이에서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에 대한 것들이 있는 그래서 무선 랜에 관한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랜 표준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와이브로는 얘는 그러니까 셀룰러 이동 통신으로 나왔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그 4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냥 LTE에 밀려가지고 그냥 망했습니다. 그다음에 LTR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의 R은 레일웨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도, 고속철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차량은 그 고속철도의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고속철도가 한 300km까지 나오나요? 근데 어쨌든 차량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3배나 빠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통신에서는 뭐가 잘 안 되냐면 채널 에스티메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동통신 과목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채널을 계속 센싱을 해줘야 돼요. 통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면서 이제 센싱도 해야 되는데 이제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아는 신호를 보내가지고 파일럿 심볼이라는 걸 보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디텍션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채널을 추정을 해놨는데 채널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미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철도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때요? 채널이 벌써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자, 23번 문제.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 직렬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물어봤는데요. 대부분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 활용된다. 그 다음에 부호를 구성하는 모든 비트를 하나의 전송로를 통해 차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게 지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송수신 간의 동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 다 맞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시리얼하게 보내니까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 동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비트나 또는 심볼의 시작하고 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엉망이 되겠죠. 네, 통신이.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24번 문제는 IP 어드레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IP 어드레스에 대한 뭐 설명은 그냥 읽어보시면 쭉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주소하고 뭐 호스트 어드레스로 뭐 나뉜다 뭐 이런 것들은 뭐다 아시는 거고, IP 버전 4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32비트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64비트가 아니고, 그다음에 당연히 32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 8비트씩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OSI 3조 모델에서 이거는 제가 뭐 언급은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뭐 제대로 얘기는 안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OSI 레퍼런스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ISO라는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7레이어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7레이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7레이어를 만들고 뭐 이기종 컴퓨터 간에 일단 통신을 할 때 이렇게 7레이어를 맞춰 놓으면은 아무래도 서로 네트워킹을 할 때는 표준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7레이어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5레이어 구조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위 레이어를 그냥 세 개를 쭈르륵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세션 레이어 이게 쭉 있는데 요거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건 간에 OSI 그 7레이어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뭐 자주 언급이 되니까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7레이어가 이렇게 쭉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스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5, 6, 7. 그러니까 레이어 7이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예요. 이거는 다 아시죠? 왜냐면 인터넷에서도 인터넷 그 5레이어에서도 제일 그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니까. 근데 여기는 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다음에 세션 레이어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세션 레이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L6고 L5가 되겠죠. 그러니까 7레이어 아키텍처에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OSI 7레이어 아키텍처에서 그러니까 L5는 세션 레이어가 되는 거고 L6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L4부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L4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고, 그다음에 L3가 네트워크 레이어죠. 네트워크 레이어고, L2가 링크 레이어 또는 뭐 데이터 링크 레이어 다 좋습니다. 그냥 링크 레이어라고 해도 돼요. 그다음에 L1은 다 아시다시피 파이가 되겠죠. 피지컬 레이어가 됩니다. 자, 어찌 되었건 데이터 패킷이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헤더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때는 점점 짧아지죠. 그렇죠? 패킷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르게 부르죠. 뭐 데이터그램, 뭐 패킷 뭐 이렇게 쭉 다르게 부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통칭해서 부를게요. 그래서 L1하고 L2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어찌됐건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래서 삭제된다가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헤더가 추가되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패킷,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L3에서 L2로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IP 어드레스가 붙어서 내려가죠.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OSI 7레이어 아키텍처하고 TCP/IP 프로토콜, 소위 말하는 그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5레이어 아키텍처 관계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CP/IP 프로토콜이 좀 더 나중에 개발됐다라는 게 맞죠. 그래서 OSI 레퍼런스 모델이 좀 더 먼저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층 구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TCP/IP 프로토콜의 계층 구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건 지금 인터넷 프로토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사용되는 그
5레이어 아키텍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5레이어고 OSI 레퍼런스 모델은 7레이어 아키텍처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리고 3번 보면은 그러니까 OSI 모델은 7개 계층이고 TCP/IP 프로토콜은 4개 계층이다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제가 계속 이제 5레이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그게 틀린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책마다 좀 틀려요. 예, 그래서 이 인터넷 그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4개 계층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5개 계층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피지컬 레이어하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거를 뭐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다, 그러니까 액세스 레이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그 레이어 1으로 보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피지컬 레이어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얘는 그러니까 모뎀을 얘기하는 거죠. 피지컬 레이어에서 하는 일은 얘는 이제 모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0을 뭘로 보낼 거냐, 1을 뭘로 보낼 거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컨버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디지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지컬 레이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웨이브폼으로 바꾸는 컨버전만 하는 거니까 피지컬 레이어의 경우에. 그래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왜냐면 시그널 자체가 모르겠어요. 뭐 네 개 계층으로 하시는 분은 뭐 아날로그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왜냐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웨이브폼을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0101 그 바이너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그 웨이브폼 자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 전공자들은 당연히 이제 아날로그 갔다가 디지털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책마다 좀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4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터넷의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4개 계층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OSI 모델의 상위 4개 계층은 TCP/IP 프로토콜에서 응용 계층으로 표현된다. 응용 계층으로 표현되는 건 맞죠. 응용 계층이라는 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니까. 근데 상위 4개 계층이 아니라 3개 계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OSI 7레이어 아키텍처에서 상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세션 레이어를 한꺼번에 그냥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상위 4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네, ISDN에서 자 28번 ISDN에서 사용자만 인터페이스의 기본 채널 구조인 2B 플러스 D의 전송 용량. 이거는 ISDN이라는 거는 이제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의 약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존에 그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를 아직도 시험 문제를 왜 내고 있는지 정말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이게 90년에 개통을 했고 이게 2000년도에는 아예 이제 개인 사용자는 ISDN하고 완전히 그 멀어졌고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그런 서비스인데 이거를 지금 2019년에 이거를 시험 문제를 내는 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거는 그냥 관둡시다.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를 해보자라는 거였고 즉 데이터 통신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이긴 했어요. 근데 뭐 이건 외울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뭐 스킵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동기식 다중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동기식은 싱크로너스죠. 그러니까 싱크로너스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트랜스미터가 있고 리시버가 있을 때 얘네들이 커먼 클락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 어떤 식으로 됐던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밖에서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어떤 플락 신호를 받아가지고 얘가
두 개의 그러니까 어떤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가 서로 동기가 맞다, 즉 커먼 클락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게 GPS를 이용하든 뭐 GPS를 이용하지 않던 간에 그건 상관없이 커먼 클락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synchronous system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중화라는 거는 멀티플렉싱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멀티플렉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디지털 로직에서의 멀티플렉서하고 거기서의 멀티플렉싱하고 거기서 먹싱 할 때 이거 하고 여기서 통신에서의 멀티플렉싱은 좀 다르죠. 그렇죠? 예, 멀티플렉싱을 이 로직에서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A, B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셀렉터가 이렇게 있어서 이 셀렉터가 0일 때는 뭐 A가 나오고 셀렉터가 1일 때는 B가 나오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멀티플렉서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신에서의 멀티플렉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통신에서 멀티플렉싱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꺼번에 보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할 때 그러면 화면을 보고 동시에 제 음성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야 될 데이터가 음성이 있고, 그러니까 보이스가 있고 화면이 있는데 이거를 통신 채널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보내는. 근데 그거를 뭐 타임으로 분리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프리퀀시로 분리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세퍼레이션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보내면 그거를 이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것이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나눠져서 보내면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한꺼번에 보내는 거를 멀티플렉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 자체에서는 뭐 그냥 뭐 적당히 보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체계적인 활용을 하기가 쉽겠죠. 커먼 클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동기식이면은 동기 맞추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디지털 통신인데 동기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쪽에 굉장한 그 오버헤드, 그러니까 굉장한 그 계산들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동기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싱크는 추출해야 돼요. 그 밑에 그 바이트던 비트던 간에 첫 번째가 어디고 맨 끝이 어딘가라는 것은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커먼 클락이 제공이 되면 싱크로너스가 되는 거고 싱크로너스 시스템이 되는 거고, 커먼 클락이 제공되지 않으면 어싱크로너스 시스템이긴 한데 어찌됐건 어싱크로너스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리시버가 아무런 정보가 없이, 즉 어떤 비트의 처음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통신이 되냐? 통신이 당연히 안 되겠죠. 디지털 통신에서는 그 될 턱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에 의한 동기화, 이것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단계 다중화는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포인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첫 번째 바이트가 어디 있다. 왜냐하면 이게 패킷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뭐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헤더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또는 뭐 페이로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디다라는 어떤 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 랜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학교나 뭐 연구소나 이런 그 좁은 지역을 커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10km 이내, 이거 마찬가지로 좁은 지역이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 전동이 아니라 전송이겠죠. 그렇죠? 예, 전동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베이스밴드 방식하고 브로드밴드 방식이 있다라고 써 있는데, 뭐 베이스밴드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유선으로 연결하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듈레이션 아니까 높은 주파수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선 깔아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뭐 NRG 데이터 같은 거 그냥 보내는 걸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3번이 오답인데 지금 뭘 바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아무래도 랜 프로토콜은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는 뭐 이더넷이나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L2.11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로컬 에어리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상위 계층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계층의 그 링크 레이어에서 우리가 멀티플 액세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랜 프로토콜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그래서 31번 2.4GB 영화를 다운로드 하려고 한다. 전송 회선은 100Mbps고
회전 에러율이 10%라고 가정할 때 얼마 시간이 소요되는가. 그 다음에 리트랜스미션은 없고, 그 다음에 FEC 코드는 없다. FEC는 요거는 뭐의 약자냐면 Forward Error Correc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뭐 컨볼루셔널 코드든 아니면 뭐 해밍 코드든 이런 거 하나도 안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기가니까요. 2.4기가니까 10의 9승이죠. 그리고 속도가 지금 100메가니까 100 곱하기 10의 6승이죠. 이거 해보면은 얼마 나옵니까? 24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라 때문에 에라가 10%니까 그러니까 24에다가 9분의 1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만큼 더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초가 나오니까 분으로 지금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60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바이트고 요거는 비트예요. 그렇죠? 메가 bps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2.4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비트로 바꿔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8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뭐 3.5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주의해야 될 게 회전 에러율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회전 도대체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그냥 에러 레이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달 레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 풀 때 주의하실 거는 이제 바이트하고 비트하고 구별해서 바이트이기 때문에 8을 곱하는 거 그거 빼먹지 마시고 뭐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분하고 초하고 바꾸는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32번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는 USN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USN이 뭐의 약자냐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뭐 이렇게 그 통신이 되는 환경을 이렇게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나온 용어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2002년 월드컵 하던 시절에 그때 나오던 용어인데 이게 아마 출제하시는 분이 굉장히 옛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거의 20년 전 내용들을 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이 얘기 요새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유비쿼터스 글쎄요. 뭐 센서 네트워크 하면은 IoT 이야기를 하지. 물론 뭐 IoT도 뭐 식상하고 그것도 나온 지가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유비쿼터스는 20년이 더 됐고요. 그러니까 IoT도 10년이 넘은 용어긴 한데 어찌 됐건 굉장히 옛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냥 뭐 유비쿼터스하고 센서 하면은 센서 네트워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SN을 찍어야 되겠죠.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도 센서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다른 걸 찍으면 좀 곤란하겠고요. 그다음 33번. 그래서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 이것도 좀 옛날에 나온 거긴 한데 뭐 다른 거 그냥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패킷 네트워크 상에서 뭐 음성 또는 뭐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를 하자라는 어떤 플랫폼이고 사실 지금의 셀룰러 네트워크가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ITU2에서 정의한 H.323 프로토콜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H.248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숫자 살짝 바꿔가지고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RFID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구성 요소는 이제 세 가지죠. 그렇죠? 태그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뭐 액티브 태그든 아니면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는 액티브 태그든 없는 패시브 태그든 간에 태그가 있어야 되고 리더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정보를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은 그 리더기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해주는 또는 리더기에 명령을 내리는 호스트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수동 태그용 전원 공급 장치.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 3요소에는 당연히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갈 리도 없고요. 그리고 수동 태그는 어때요? 패시브 태그는 처음부터 배터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시브 태그는 전원 공급 장치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하드웨어 설계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뭐 운용, 뭐 관리, 뭐 신뢰성 어쩌고 설치 면적 확보 이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뭐 점수 주려고 낸 문제인 것 같고 36번 보면요, 1분당 평균 20개의 패킷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 패킷 per minut이겠죠. 그다음에 이 스테이션에서 처리 기간이 원 패킷당 평균 2초 걸린다. 그러면 2초 per 패킷 시죠? 예, 그러면 요거를 빨리 세컨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 패킷 60 second이니까요. 3분의 1이네요. 그렇죠? 예, 3분의 1 패킷 per sec가 되니까 두 개 곱하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바꾸면은 3초 per one 패킷이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패킷이 날라오는 게 3초마다 하나씩 날라오는 건데 지금 처리 시간이 2초가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2초 동안은 처리하느라고 바쁘고 1초는 놀죠. 그러니까 시스템 이용률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OSI 7레이어 아키텍처에서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장비는 네트워크 레이어 얘기하는 거죠. 네트워크 레이어 3 얘기합니다. 레이어 3 장비는 라우터죠. 그렇죠? 자, 보안 요건 중 무결성. 이거는 인테그리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테그리티라는 컨셉인데, 그러니까 confidential하게, 그러니까 비밀성이 있고 무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비밀성이 있고 무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밀성은 이제 뭐냐면 보안에서 남들이 엿듣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들 비밀성이 있다라는 거는 남들이 엿듣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드의 개념이에요, 리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사용자가 그거를 읽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무결성은 라이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엿듣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엿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제 데이터를 보냈는데 보안에서는 항상 이제 AB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앨리스 앤 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앨리스 앤 밥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그래서 밥한테 보내요. 보낼 때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뭐 1억을 보냈는데 1,000원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살짝 숫자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바꿔놨는데 밥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인테그리티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결성이 지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변조죠, 변조. 그러니까 변조는 여기서의 변조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모뎀 배울 때의 그 변조랑은 약간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변조는 그냥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에서 또는 뭐 디지털 통신에서 배웠던 그 모듈레이션의 의미도 뭐 그런 뜻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뭐 코사인 2파이 FCT라는 캐리어가 있는데 이 녀석의 앰플리튜드를 살짝 바꿔보자, 또는 이 녀석의 위상을 살짝 바꿔서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실어 보내자, 이 컨셉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변조라고 하니까요. 이게 무결성하고는 이제 변조, 그러니까 변조가 된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아, 이건 변조된 거니까 우리 이거는 누군가 중간에 데이터를 조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결성이 개런티가 되는 거고요. 39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구성 모델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모델에서 관리를 실행하는 객체와 관리를 받는 객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뭐 타이포가 굉장히 많은데 그 타이포도 뭐 일정하게 타이포, 매니저예요, 매니저. 근데 여기 자꾸 A자를 빼먹고 썼는데요. 매니저겠죠, 그죠? 여기 매니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매니저하고 에이전트겠죠. 그렇죠? 예, 관리를 실행하는 객체는 매니저고요. 예, 관리를 받는 객체는 에이전트입니다. 지금 1, 2번에서는 답이 없고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매니저 에이전트가 답이고요. 여기 좀 타이포가 계속 있습니다. 예. 매니저인데 잘못 써 있었고요. 40번. 정보통신 시스템 시큐리티 보안 대책에 관해서 틀린 거 그냥 뭐 맞는 거는 뭐 읽어보시기로 하고 데이터가 어떤 수단에 도난된다 하여도 암호화에 의해서 정당한 이용자 이외에도 알지 못하는 정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액세스 컨트롤 보안 설계를 해야 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거는 접근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접근이 허용되고 인가받지 않은 어떤 사람은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이거를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어떤 수단으로 도난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액세스 컨트롤이 아니죠. 이거는 그 제대로 된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를 써놓고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액세스 컨트롤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액세스 컨트롤은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도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성을 유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가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액세스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액세스 컨트롤인데 이거는 뭐 도난된 다음에 액세스 컨트롤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도난을 당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액세스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도난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액세스 컨트롤을 잘 못한 거니까. 그렇죠? 자, 3과목 정보통신 기기 보겠습니다. 41번. 최단 펄스 시간 길이가 이렇게 될 때 이 펄스의 변조 속도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TS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가 되니까 그럼 TS분의 1이 100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심볼 퍼 세크인데요. 심볼 퍼 세크 대신에 옛날에 버드라는 걸 썼었어요. 근데 요즘 잘 안 쓰는데 뭐 그냥 옛날 거를 알라는 의미에서 버드를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니면 옛날 사람이 문제를 내서 버드를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변조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심볼 퍼 세크를 물어본 거고요. 심볼 퍼 세크가 버드다라는 것만 알면 그냥 TS가 나왔으니까 TS분의 1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심볼 레이트 또는 뭐 데이터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식장치가 아닌 것은 정보 단말기의 일반적인 분류에서 인식장치가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42번 인식장치라는 거는 어쨌든 인풋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 OMR 카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풋에 해당되는 거고 프린터는 출력 장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점수 주려고 낸 문제고 43번 자, 그래서 뭐 출력 장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인 것은 해가지고 전기 신호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딴 문제들을 자꾸 내면은 이게 정보통신 기사가 이제 그 실무에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라는 이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이런 43번 같은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별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참 내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공무원 시험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내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44번 함중 라우터에 해당되는 것은 복수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다. 이건 뭐 상당히 좋은 문제죠. 그래서 라우터가 있고 여기 네트워크 있고 여기 네트워크 있고 그렇죠? 요 네트워크하고 연결하는 데 사용을 하는 장치가 맞죠. 뭐 그다음에 뭐 데이터의 송수신 처리를 담당하는 장치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모뎀이 맞을 것 같고요. 자, 45번은 디지털 비트 구간에 2분의 1 지점에서 항상 신호와 위상이 변화하는 신호의 이름은 맨체스터 코드입니다. 맨체스터 코드가 이렇게 중간에 변하죠. 그래서 이 맨체스터 코드가 중간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맨체스터 코드의 경우에는 어때요? 그 데이터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클락 시그널을 뽑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NRG 같은 경우는
클락 시그널을 우리가 뽑아낼 수 없거든요. 왜냐면 1을 계속 보내거나 하면은 여기 이게 11111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111 하고 어차피 1111 이렇게 갔다가 이게 NRG 얘기하는 거예요. 0을 보낼 때는 그냥 계속 0만 가니까 이러면은 여기서는 중간에 트랜지션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라인 코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라인 코드에 대해서는 아마 통신공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바이폴라 RG의 경우에는 0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턴 투 제로라는 게 0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리턴 투 제로니까 여기 RG가 지금 여기 이 리턴 투 제로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걸 줄여서 쓴 거고 근데 위상이 변화하는 아마 이 말이 뜻하라는 게 그 5볼트에서 마이너스 5볼트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명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맨체스터 코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그 마이너스 5볼트에서 5볼트로 또는 5볼트에서 마이너스 5볼트로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0을 보내던 1을 보내던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위상이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볼트면 여기 5볼트로 이렇게 변하고요. 또는 5볼트면 마이너스 5볼트로 이렇게 항상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분의 1 지점에서 항상 그게 일어나고 바이폴라 RG의 경우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리턴 투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으로 돌아오니까 이걸 위상이 변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DSU, 디지털 서비스 유닛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DSU라는 거는 이거는 뭐 디지털 모뎀이라고 부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뎀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굉장히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RG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가 이렇게 띡 보여주면 NRG 시그널을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아날로그 시그널이냐 디지털 시그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를 시간축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날로그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릴 수가 없는데 이거를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면 디지털 시그널은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아날로그에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한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만든 다음에 이제 퀀타이제이션 한 다음에를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배우죠. 근데 이 클락 시그널 같은 거를 그러면 과연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아니냐? 어차피 컨티뉴어스한 타임 도메인에서 계속 값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좀 바뀌거나 안 바뀌거든 간에 값이 어쨌든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클락 시그널 같은 거를 그냥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을 하시고, 그래서 그 모뎀은 아날로그 장비고 그 DSU는 디지털 장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디지털 장비면은 그러면 시퀀스가 돌아다니느냐? 그건 아니고 이런 그 NRG 같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한 제품, 그러한 하드웨어를 우리가 DSU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무슨 믹서가 들어가고 코사인 2파이FCT를 곱하고 뭐 이런 짓거리들은 다 안 들어가죠.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이런 라인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통신을 하는. 그래서 보면은 뭐 통신 측에서 직렬 단극성 신호를 변형된 쌍극성 신호로 변환한다. 이 얘기 뭐냐면 이 쌍극성은 이게 바이폴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단극성은 유니폴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썼던 이 유니폴라 NRG 같은 거. 왜냐하면 단극성이잖아요. 이게 그 네거티브 볼티지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뭐 그런 얘기고 클락 추출 회로가 있다. 당연히 디지털이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클락이 없으면 안 되죠. 비트의 처음 시작과 비트의 처음 끝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디텍션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전송로 양단에 접속돼서 뭐 변복조기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근데 사실은 그 맨체스터 코드를 쓰더라도 변복조는 사실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0을 보내는지 1을 보내는지 알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변복조라는 거를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보면은 그냥 그 복조라는 거는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맨체스터 코드는 복조가 프로세스가 필요 없냐? 그냥 보면 바로 아냐? 0인지 1인지. 사실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적당히 알아서 해라. 근데 4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교환 회선에 주로 사용된다. 이건 스위칭을 한다는 얘기인데 스위칭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스위칭이라 한다라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전화에서의 교환기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회선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준다거나 이게 스위칭이잖아요. 스위칭이라는 게 붙였다 뗐다니까 그렇죠? 예, 붙였다 뗐다 하는데 쓰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예, DSU는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모뎀 장비라고 보시는 게 맞고 디지털 모뎀 장비라는 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AB 앨리스하고 밥이 있으면 앨리스하고 밥을 생각하는 그런 양 끝단에 있는 디바이스지 이게 무슨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데 스위치를 붙였다 뗐다 해가지고 이게 붙이면은 저쪽으로 가고 뭐 띄면은 뭐 다른 쪽으로 가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교환 회선에 주로 사용된다 이건 아니겠습니다. 47번에 다중화 방식 나왔습니다. 다중화라는 게 뭔지는 말씀드렸죠. 멀티플렉싱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멀티플렉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파이프를 굉장히 큰 거를 깔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비디오도 가고 여기 음성도 가고 여기 A라는 사람의 비디오도 가고 A라는 사람의 보이스도 이게 보이스가 뭐 하여튼 그렇네요. 이게 비디오 하여튼 뭐든 간에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가 B의 데이터가 있고 C의 데이터가 있고 D의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는 거를 우리가 멀티플렉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게 그 사람마다 다 선을 깔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본 네트워크처럼 아주 커다란 어떤 그 인포메이션 파이프를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람들은 결국 그걸 나눠서 쓰는 거. 그 뭐 전기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뭐 전기든 뭐 가스든 어떤 리소스를 나눠주는 방식은 다 이 멀티플렉싱 방식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커다란 데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데이터를 실어주고 마지막 단에서 이렇게 나눠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구조죠. 신호 처리 과정이 단순해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모아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쪼개서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과 지방, 국가 대륙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되는 통신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넓은 지역 뭐예요? Wide Area Network 이겠죠. 49번 전자교환기에서 사용하는 푸시버튼 방식의 전화기 문제인데요. 이거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여러분들이 눌러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요새 이거를 낸다라는 건 정말 황당하네요.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렇게 그 1, 2, 3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르면 이거를 누르면은 이게 그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호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1, 2, 3, 4 이 번호가 달라요. 이 다르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주파수가 높아져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이 소리 가지고 민감한 사람들은 이 소리 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기억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전화번호 황당한 얘기인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어서 요새는 이제 친구 전화번호를 다 못 외우죠. 근데 예전에는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 전화번호를 다 외웠었어요. 왜냐하면 저장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웠는데 이제 그걸 까먹는 경우에 이 주파수로 이제 다시 그 추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거의 묘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황당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전화기 버튼에 그 주파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튼마다 주파수가 다 틀리다. 이렇게 이 정도만 그냥 뭐 알아두시죠. 뭐 당연한 거겠지만. 자, 50번 영상회의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갖는 포맷은 그래서 뭐 답은 4CIF긴 한데
이게 Common Intermediate Format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CIF가 이게 CIF가 Common Intermediate Format. 근데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4CIF가 720 by 480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맨날 그 뭐 HD 화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HD가 HD 720 픽셀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사이즈가 1280 그다음에 720 사이즈거든요. HD가 이렇고 풀 HD라고 하면은 1920하고 1080인데 어쨌든 HD 사운드 얘기를 맨날 하는 시대에 이거보다 이게 그나마 지금 CIF도 아니고 4CIF예요. 제일 좋은 거. CIF 중에 그냥 CIF는 이거보다 더 낮아요. 그냥 CIF는 352 by 240이거든요. 가로 세로 사이즈 그 픽셀 사이즈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 이런 문제들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답은 이겁니다. 4CIF가 물론 뭐 가장 높은 데이터 전송률이니까 왠지 4CIF가 좀 더 왠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51번 CATV 케이블 TV 시스템이죠. 케이블 TV 시스템의 기본 구성에서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방송 신호의 출력 레벨을 조정해서 전송망으로 보내는 것은 뭐 헤드엔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TV 방송을 요새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고요. CATV 시스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써 있는데 CATV는 아주 옛날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의 케이블 TV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 거의 보시는 분이 없을 테니까 52번하고 53번 그냥 관두죠.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IPTV로 지금 다 뭐 거의 통합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디지털 방송이라는 것도 지금 이게 지금 문제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IPTV와 디지털 방송 하면은 IPTV가 디지털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디지털 방송이라는 거는 그 DMB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파 DMB. 근데 요새 뭐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옛날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2019년도 문제인데 이게 왜 이러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54번. FM 수신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보시면은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는 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FM에서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프리코딩 아이디어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엄청 강조를 해서 가르치는데 통신공학을 가르칠 때 어찌됐건 그래서 디엠퍼시스 회로가 있다. 그러니까 수신단에 디엠퍼시스 회로가 있죠. 그리고 송신단에는 프리엠퍼시스 회로가 있는데 뭐 FM에서 매우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 주파수 대역폭이 좁다. 뭐 대역폭 얘기를 하려면 이제 상대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어때요? FM 그 모듈레이션 기법이 AM보다는 대역폭을 훨씬 더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대역폭을 많이 차지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변별기로서 검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discriminator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그냥 번역해서 변별기라고 적은 거고 4번 수신전기의 변동이 심한 이동 무선에 적합하다. 지금은 지금도 쓴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그 블루투스에서 사용을 하는 게 일단 GFSK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동무선 지금 셀룰러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4G, 5G, 뭐 3G 이런 데서는 쓰지 않았죠. FM을. 왜냐면 이게 밴드위스를 너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진폭이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진폭에 정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FM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프리퀀시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적합하긴 한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된 이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수신 그 대역폭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이동통신 시스템에 사용하기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2번이 말도 안 되게 틀렸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아예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 아시겠지만 1G는 FM 방식이었거든요. 모듈레이션이.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는 블루투스가 GFSK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G는 이제 가우시안 필터드라고 해갖고 밴드위스를 좀 좁히려고 노력을 한 것뿐이고, 기본적으로는 FSK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어폰이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무선 이어폰은 이거는 그 베이직 레이트라고 해갖고 그 기본 레이트인데 이건 1Mbps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음악을 여러분들이 들을 만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DPSK를 ADPSK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PSK니까 8이니까 3Mbps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선 이어폰에서 FSK를 쓰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Enhanced Data Rate라고 했고 블루투스 EDR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EDR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FSK는 처음에 베이직 레이트일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이직 레이트는 그럼 언제 쓰이냐? 여러분들 블루투스 뭐 키보드나 마우스 있죠? 그 무선 마우스 이런 것들은 빠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음악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그 베이직 레이트로 그냥 연결을 하는 거고요. 블루투스 베이직 레이트로 그것만 이제 구현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 되는 거고, 그 이어폰은 베이직 레이트만 지원해가지고 팔면은 안 팔리죠, 당연히. 네, 55번 위성 안테나의 종류별 기능 및 역할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헬리컬 안테나라는 게 있습니다. 헬리컬 안테나는 이 헬리컬 안테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헬리컬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경찰들이 쓰는 건가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죠. 안에서 감았으니까 이렇게 감은 거. 요게 이제 헬리컬 안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00MHz 뭐 이런 통신할 때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UHF 밴드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HF 밴드 그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를 방사 수신하는 데 이용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 HF 대역이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주파수가 낮아가지고 HF 대역이면 안테나가 무지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헬리컬 안테나는 그래서 HF 대역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디다 쓸까요? HF 대역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단파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파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파대라고 하시던 아니면 HF 대역이라고 하시던, 요게 주파수 대역이 3에서 30MHz예요. 그러면은 요게 파장으로 따지면은 10에서 100m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람다가 아무리 작게 해도 이게 지금 단파 대역이면은 람다가 어떻게 돼요? 10m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안테나 원래 길이라는 게 4분의 람다는 돼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는 돼야 뭐 뭔가를 뽑아내죠. 그죠? 그럼 4분의 람다는 돼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2.5m예요. 근데 그 결국 안테나 사이즈가 여러분들 키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파 대역 안테나는 설치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HF 대역은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헬리컬 안테나는. 그래서 HF에서 이제 올라가면 VHF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울트라 하이가 되니까 UHF가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10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파가 3에서 30MHz 주파수가, VHF가 30에서 300MHz, 그 다음에 UHF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300MHz에서 3000MHz, 3000MHz니까 3기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도 그렇고 와이파이도 그렇고 2.4기가 많이 이용하니까 그건 전부 다 어느 대역입니까? 우리가 무선 통신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역은 UHF 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통신을 하는 거는 UHF 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UHF 대역인데 이게 또 와이파이가 가끔 그 5.8기가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UHF 대역을 살짝 벗어나가지고 센티미터파 그 대역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그 무선 통신 서비스를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대역은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UHF 대역이다. 우리말로는 극초단파 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극초단파 대역이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HF 대역을 단파 대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좀 좋습니다. 56번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문제인데 뭐 정지궤도란 적도상공에서 뭐 36,000km다. 궤도가 높을수록에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극지방 관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그 geostationary orbit 그러니까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거는 여기 지금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거하고 제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되는 그 위성을 우리가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제 20%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상식으로 알아둘만 한 게 정지궤도 위성 3개가 있으면 대부분의 지구 면적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보인다. 물론 이제 극지방은 당연히 이게 적도 지방에서 적도 쪽에서 보는 거니까 왜냐면 자전이니까 그죠? 적도 쪽에서 보는 거니까 극지방 관측은 이제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웬만한 나라들은 다 관찰이 가능하다. 근데 몇 개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3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3개만 있으면 웬만한 데는 다 커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상식이라서 20%는 너무 낮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압축 기술로 틀린 것은 하고 보기가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뭐 이건 뭐 보나마나 미디가 되겠죠. 미디는 그 MI가 뭐냐면 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예요. 그러니까 DI는 디지털 인터페이스고 그래서 음악 관련된 어떤 표준안인 거죠. 그래서 전자 악기들끼리 어떻게 뭐 전자 악기 뭐 악보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동영상 뭐 확장자들을 그다음에 JPEG은 이제 그 이미지의 확장자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뻔한 거고요. 자, 58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반송파로 서브캐리어죠, 그렇죠? 서브캐리어. 서브캐리어에서 뭐 고속의 데이터를 저속의 병렬 데이터, 패러렐 데이터로 변환해서 실어보내는 기법. 이건 OFDM이죠, 그렇죠? 이 OFDM은 어디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4GLTE부터 시작을 해서 5G에서도 OFDM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사용하는 웬만한 통신 시스템은 전부 다 OFDM 베이스로 다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동통신 클래스에서 아마 다 배우셨을 거라고 믿고 뭐 안 들었으면 안 배웠겠지만 Adaptive Modulation Encoding은 이거는 요새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응적으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BPS 스케일을 쓰는 거고 상대방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 리시버가 트랜스미터하고 굉장히 접근해 있다. 그러면은 이 무선 통신 채널이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뭐 64QAM을 쓰던 256QAM을 쓰던 굉장히 그 모듈레이션 오더를 굉장히 인크리즈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내고 멀리 있으면은 너무 나쁘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QPSK나 이런 거 써가지고 천천히 보내되 어쨌든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주는 뭐 이런 거를 그 Adaptive Communication이라고 하고요. AMC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Adaptive Commun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 약자로 줄여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ARQ는 뭐냐면 ARQ는 이제 Automatic Repeat Request죠. 그래서 ARQ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이브리드는 FEC를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EC는 잘 아시다시피 Forward Error Correction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밍 코드든 뭐 컨볼루셔널 코드든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조금 생겼을 때는 그냥 forward error correction으로 그냥 가고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보내라. repeat를 request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라. 재전송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FS 이거랑 이제 결합을 시켜서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FEC만 쓰지 않고 또는 뭐 무조건 ARQ만 쓰지 않고 forward error correction과 ARQ가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5G도 그렇고 4G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ARQ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주 사용하는 그러니까 1번, 2번 전부 다 이제 엄청나게 사용을 하는 테크닉이고요. 디스크리트 이거는 지금 또 타이포가 났는데 코사인이죠. 코싱이 아니라 DCT라고 해서 discrete cosine trans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푸리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베이스로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DCT의 경우는 이제 코사인을 베이시스 함수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쓰냐면은 영상에서는 DC 성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물론 뭐 체크무늬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옷을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이게 옷이 단색이 이렇게 파란색이 쫙 이렇게 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공간상으로 프레 트랜스폼을 한다면 어때요? DC 텀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사인은 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코사인이. 그래서 이게 DC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때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이 코사인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DC 텀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이 트랜스폼 도메인으로 나타낼 때 영상에서 특히나 많이 씁니다. DCT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프레이 트랜스폼 말고 DCT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뭐 영상 신호 처리를 나중에 전공하실 분들은 아마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멀티미디어 과목에서 아마 커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 59번은 그냥 이거 관둡시다. 이거는 지금 TV 표준안이 지상파 DMB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방송도 OFDM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ATSC 3.0이라는 표준안을 보면은 OFDM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스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 옛날 얘기 그냥 또 쓴 걸 수도 있고 해서 두고 그다음에 뭐 제3 사업자들 드라마나 영화든 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어쩌고저쩌고 OTT 업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61번 PCM 32 TDM에서 원프레임의 비투수 이거는 그냥 이것도 관두도록 합시다. 그냥 외워야 되는 그냥 단순 암기 문제고요. TDM이 뭔지는 그래도 좀 아셔야 되겠죠. TDM이 뭡니까? TDM은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죠. 그렇고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쭉 여러 명이 있고 이 사용자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PCM 포맷, 그러니까 PCM을 통해서, 그러니까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이렇게 디지털로 다 바꿔놓죠. 그렇죠? 디지털 바꿔놔가지고 이게 버퍼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다 해놔요. 그러면은 여기 굉장히 큰 인포메이션 파이프가 있어서 여기 스위치가 얘 거를 받아서 보내고 다시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 거를 받아서 보내고 그다음에 얘 거를 받아서 보내고 이렇게 받아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유저들의 데이터가 결국은 이 인포메이션 파이프에 의해서 전달이 되긴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나눠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눠서 전달이 되니까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합니다. 멀티플렉싱은 한꺼번에 보낸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 시간상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서는 어떤 특정 유저의 데이터만 전달이 되긴 해요. 하지만 이 각각의 사용자들은 자기 데이터가 어떤 순간에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제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스위칭을 해가지고 사용자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죠. 자, 62번은 또 NRZ 그 라인 코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4번이 틀린 거죠. 이게 보면은 1의 입력 신호 펄스를 양전압과 음전압으로 교대로 처리한다. 교대하지 않아요. 이게 non return to zero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NRZ는 어때요? 그러니까 1은 그냥 5V, 0은 그냥 0V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바이폴라인지 유니폴라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니폴라면은 1은 5V, 그다음에 0은 마이너스 5V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1이라는 걸 보낼 때
우리가 어떤 그 전압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NRG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양전압, 음전압으로 이렇게 교대하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대로 처리하는 거는 맨체스터 코드였었죠. 자, 63번. 자, 4개의 데이터 준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for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for signaling 라고 보면 되고, 펄스 시간이 1ms이다. 그러니까 ts가 지금 이렇게 돼요. 1ms이죠. 그러면 1/ts는 10의 3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심볼 레이트 되는 거죠. 심볼 레이트이 되니까. 근데 지금 비트 전송률을 물어봤죠. 비트 레이트를 물어봤으니까 심볼 레이트에다가 로그 베이스 2에 m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m이 4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2000bps가 나오겠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64번. 18kHz까지 전송할 수 있는 PCM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나이키스트 샘플링 프리퀀시, 이건 뭐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65번. 홍보 신호에 따라서 펄스 반송파의 폭을 변화시킨다 라고 했는데요. PWM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PDM이라고 해서 펄스 density modul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디오 쪽에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PWM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고, 이건 뭐 그래서 약간 그 델타 모듈레이션 비슷하게 PWM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아날로그 시그널을 우리가 PWM으로 해가지고 디지털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자그마한 펄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1인 구간을 쭉 이렇게 양수인 구간을 커버를 하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나중에 뭐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펄스 덴시티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펄스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펄스 덴시티 모듈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여기 플러스 뭐 5V든지 플러스 1이든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갖게 되는데, 이 플러스 1의 덴시티가 굉장히 크면은 원래 아날로그 펄스의 값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펄스의 값이 지금 네거티브로 굉장히 작죠. 작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 펄스의 덴시티가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펄스들의 그러니까 덴시티가 높으면 뭐 아날로그 값이 크다, 뭐 이런 면에서 이제 덴시티라는 말이 붙었는데, 오디오 쪽에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자, 다음 중 뭐 66번 동축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특성 임피던스가 내부 도체의 직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딱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축 케이블이면은 그러니까 코엑시얼 케이블이잖아요. 코엑시얼 케이블인데, 그러니까 이게 평행 케이블을 쓰면은 얘가 그 높은 주파수일 때 이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이게 그 이런 케이블을 우리가 쓰지 않고 이제 코엑시얼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 도체가 이렇게 있고 요 바깥에 이렇게 도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반지름을 안에 쪽을 A라고 하고 바깥쪽 반지름을 B라고 하면은 이 특성 임피던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루트에 엡실론 분의 뮤에 2파이 ln의 b over a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일반적으로 이 임피던스가 그 a하고 b의 차이가 커질수록, 그렇죠? a분의 b 값이 커질수록 커지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틀렸고요. 자, 67번. 베이스밴드 코엑시얼 케이블에 대한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 이더넷 같은 거 구성할 때 그러니까 베이스밴드로 구현을 하죠. 그래서 버스형 랜에 널리 사용된다
뭐 이게 정답으로 되어 있고요. 유선 방송 같은 건 어때요? 유선 방송이나 뭐 이런 거는 데이터 레이트이 너무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베이스밴드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 전송 특성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 신호를 다중화하여 전송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신호를 다중화한다라는 거는 데이터 레이트, 그러니까 커버하는 데이터 레이트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 베이스밴드에서 그걸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드밴드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베이스밴드의 반대말은 브로드밴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브로드밴드에 해당되는 얘기죠. 유선 방송이 어쩌고 뭐 다중화한다라는 거는 이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생각해 보면 밴드위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68번 보겠습니다. 자, 68번 상호 변조 왜곡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나와있는데 상호 변조 왜곡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 소리냐 하실 텐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인터모듈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인터모듈레이션, 이게 우리말로 하면 상호 변조가 되고 왜곡은 이제 디스토션이 되겠죠. 그래서 상호 변조 왜곡이라고 하면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왜 생기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송수신 장치의 그 하드웨어가 리니어하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동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넌리니어한 뭐 y = x제곱 이런 거 이렇게 필터 통과시켰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MHz 신호를 집어넣더라도 여기에는 1MHz도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제곱이니까 2MHz도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런 성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모닉스라고 하죠. 무슨 소리냐면 입력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그 정수배에 해당되는 그런 성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면 넌리니어 시스템을 통과하면 그 정수배에 해당되는 그런 주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은 어때요? 그 10MHz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에서는 무조건 10MHz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frequency response가 어쩌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인파나 어쨌든 뭐 exponential j 오메가 t 뭐 이것이 뭐예요? 그 리니어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크기하고 위상만 달라지죠. 그렇죠? 주파수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은 주파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력의 주파수가 출력의 주파수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파수 성분이 절대로 나오지 않죠.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넌리니어 시스템을 통과하면 하모니크 성분이 뜨게 되는데,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 그 정의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하모니크 생기는 거, 넌리니어 그 디바이스 때문에 그 하모니크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송수신 장치를 선형 영역이겠죠. 영역에서 동작시킨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핸드오버에 실패해서 통화 주인 호가 중간에 드롭드 콜이 되는 경우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답은 큐잉 핸드오버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기를 읽어보면 1번 당연하겠죠. 여유 채널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콜이 끊어질 거고. 먼저 그 핸드오버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핸드오버라고도 하고 핸드오프라고도 하죠. 그렇죠? 핸드오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셀이 있고 이렇게 셀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이제 기지국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뭐 자동차를 타고 넘어갔던 뭐 걸어서 넘어갔던 간에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의 그 전화가 끊기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사람을 담당하는 그 베이스 스테이션이 지금 현재 이쪽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이쪽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핸드오버 또는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핸드오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화가 끊기겠죠. 당연한데
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쪽 베이스 스테이션에 이쪽 셀에 여유 채널이 없는 경우 당연히 끊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큐잉 핸드오프 방식은 뭐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여기서 어떤 큐가 있어서 큐는 뭔지 아시죠? 대기행렬 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뭐 콜 커넥션을 요구하는 것들이 콜들이 쭉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큐잉 핸드오버 방식을 적용한다고 해서 드로핑이 일어날 일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리퀘스트대로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커다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자, 그다음에 70번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도 똑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건 로밍이죠. 그다음에 71번 공통선 신호 방식으로 전용 데이터 전송로를 필요로 하는 것. 이건 그냥 몰라도 돼요. 이거는 너무 오래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 72번 비트레이시 4800bps일 때 맨체스터 보일 때 심볼율하고 심볼 레이트과 대역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대역폭의 경우에는 그 맨체스터 보의 경우에는 항상 중간에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심볼 레이트의 경우에는 맨체스터 보도 그냥 바이너리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심볼하고 비트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답이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상해요. 어찌됐건 뭐 찍으라고 하면은 3번을 저도 찍겠습니다만 좀 이상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것도. 그다음에 73번 APSK APSK죠. APSK일 때 반송파 간의 위상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APSK는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4개 찍으시고 또 4개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송파 간의 위상 차이는 여기죠. 그렇죠? 45도입니다. 그래서 4분의 8 정답이고요. 자, 고속 랜을 대학 캠퍼스나 공장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랜드를 연결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 나머지는 그냥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듈레이션 기법이죠. QM, SK, FSK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지털 모듈레이션 기법들이고요. FDDI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이 Fiber Distributed Digital Interface 이것의 약자로 인터페이스입니다. 7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상 회선 방식의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스위칭 기법이 그러니까 서킷 스위칭이 있고 패킷 스위칭이 있죠. 서킷 스위칭이 있고 이게 있고 패킷 스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 스위칭은 말 그대로 예전에 그 전화망을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전화망은 아예 따로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텔레폰 네트워크가 따로 있었는데 이거는 어때요? 처음에 이제 어떤 서킷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 번호를 누르면 서킷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그냥 쭉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고 있더라도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리소스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패킷 스위칭은 그냥 인터넷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만 어떤 링크를 사용을 하는 거고 내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을 때는 링크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이 패킷 스위칭은 패킷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에 어드레스를 반드시 붙여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킷 스위칭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서킷 스위칭은 어차피 콜 셋업이 되고 나서는 어디로 간다라는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간다라는 것도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전화를 상대방이 받은 다음에는 어차피 내가 떠드는 소리는 그 사람한테 무조건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디지털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디지털 패킷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다가 주소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그쪽으로 다 갈 테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상회선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virtual circuit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가 지금 다 있으니 virtual circuit처럼 어떤 음성이라든가 뭐 voice over IP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할 때 어떤 virtual circuit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음성의 특성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송 경로가 여러 경로로 전송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패킷 스위칭의 큰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보낸 거가 먼저 도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네트워크 루트라는 게 여기 AB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나중 패킷은 이쪽으로 가고 처음 보낸 패킷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 패킷이 먼저 오는데 그러면은 패킷에 넘버링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리오더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서킷 스위칭 그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패킷이 순서가 거꾸로 오게 되면은 그걸 다시 그 리오더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하고 잘 안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가상회선 방식으로 할 때는 패킷을 보내더라도 같은 패스를 타고 오게 만듭니다. 왜냐면 이게 같은 패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 보낸 패킷이 일찍 올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먼저 보낸 게 일찍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IP 버전 4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고 틀린 거 4번 서브넷을 한 후에 IP 주소에서 호스트 부분 그러니까 서브네팅을 하면은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네트워크 어드레스 파트고 여기가 호스트 어드레스 파트죠. 근데 호스트 부분을 전부 1로 한 것이 그 네트워크 자체의 주소가 된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0으로 한 게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전부 0으로 한 것은 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1하고 0하고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두 개가 바뀌어져 있죠. 77번 보겠습니다. UDP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그래서 UDP라고 하면은 TCP하고 이제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TC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이고요. 그다음에 UDP는 User Datagram Protocol이죠.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이 웬만한 네트워크 책 보면 다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레이어 있을 때 레이어 4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 여기서 사용을 하는 프로토콜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TCP가 있고 UDP가 있고. 그래서 TCP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상 서킷을 이용한 그러한 그 패킷 스위칭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은 다 패킷 스위칭 기법인데 TCP는 그러니까 패킷을 보낼 때 패킷을 보내기 전에 이제 내가 패킷을 보내도 되느냐 이거를 일단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패킷을 보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저가 그러니까 그 리시버가 스테이트를 바꾸죠. 그래서 넌 스테이트가 아니라 이건 스테이트가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패킷을 보내고 또 패킷을 보낸 다음에는 내 패킷이 잘 갔냐 그러면 또 잘 받았다고 액을 보내주는 그 어크놀리지먼트를 보내주는 이런 프로토콜입니다. UDP는 그게 아니고 그냥 내 데이터를 계속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얘가 뭐 준비가 됐던 안 됐던 상관없이 그 IP 어드레스에다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뭐 너 받을 준비 됐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래서 UDP는 당연히 신뢰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reliable하지 않고 내 패키지 제대로 도착할지에 대한 개런티가 당연히 없죠. 물론 TCP도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보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UDP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뭐 네가 레디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패킷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UDP는 언제 쓰느냐? 뭐 스트리밍 같은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스트리밍도 TCP를 쓰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신뢰성보다는 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서비스에 이제 UDP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레이트는 바뀌지가 않아요. UDP는 어차피 내 패키지 잘 도착했냐? 어크놀리지먼트를 보내라, 액을 보내라, 이런 짓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UDP에서는. 자, 그래서 UDP는 이제 커넥션리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커넥션 오리엔티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버추얼 서킷처럼 어떤 버추얼 서킷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패스가 지정된 그런 쪽으로 패키지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베스트 에포 서비스라는 거는 그냥 최선을 다해봐라 라는 거고, 약간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되 그게 에러가 났다, 그럼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regulated send rate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regulation이라는 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CP 같은 경우는 내가 보냈을 때 이 패킷이 에러가 나면은 그걸 다시 보내야 되고, 이거 너 잘 도착했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regulation이 있는 거죠. 근데 UDP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네가 보내놓고서 잘 받았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보내기 전에 내가 데이터를 보내도 되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UDP는. 그래서 레귤레이션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OSI 7 레이어. 그래서 전송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은 어디인가? 이거는 이제 답은 지금 레이어 2로 나왔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 여기 이제 라우터 1, 라우터 2 이렇게 거쳐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요거 하나하나가 링크고, 이게 링크가 되는 거고, 이게 전체는 이제 하나의 패스가 되잖아요. 전체가 하나의 패스가 되는데, 이게 그 레이어 4에서는 그러니까 TCP 프로토콜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내 패킷이 잘 도착했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B가 잘 도착했어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송 제어 기능이 아니냐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레이어 2에서는 이 링크 단위로 이제 링크 레이어니까 레이어 2가 그죠? 이게 링크 레이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링크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 1이 라우터 2한테 보냈을 때 여기서 에러 커렉션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도착을 제대로 안 했으면은 다시 보내라. 왜냐면 이 링크 자체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히 돼야 전체 패스가 정확히 이제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이에도 그 에러 커렉션 같은 걸 하고 또 에러 디텍션 해가지고 ARQ 같은 걸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전체에서도 사실은 ARQ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링크 단위에서도 ARQ가 있는 거고 전체 단위에서도 ARQ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송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이 이 계층만 있다. 그럼 4계층에서는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내겠지만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 4에서는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뭘 하냐면 컨제스천 컨트롤 같은 걸 합니다. 대표적으로 컨제스천 컨트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혼잡 제어라고 우리말로는 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에 너무 돌아다니는 패킷이 많아서 내 패킷을 그것 때문에 너무 에러가 나는 것 같으니 내 패킷을 좀 살살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컨제스천 컨트롤이에요.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플로우 컨트롤은 약간 틀린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하고 컨제스천 컨트롤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우 컨트롤은 받는 사람의 버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받는 측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놓는 그 버퍼가 풀이면은 내가 계속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보내는 데이터는 다 날아가 버릴 테니까, 그때 이거는 우리말로는 이제 흐름 제어라고 하는데, 이 흐름 제어하고 혼잡 제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제어는 리시버의 큐에 더 이상 데이터를 받을 자리가 없을 때 내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게 되는 거. 즉, 그 받는 사람들의 그 받는 스피드보다 내가 데이터를 더 빨리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플로우 컨트롤이고요. 컨제스천 컨트롤은 지금 네트워크 내가 너무 혼잡하고 그래서 그때 네트워크 전체를 생각해서 내 데이터를 좀 살살 보내는 거, 천천히 보내는 거, 그걸 컨제스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게 이제 L4에서 하는 대표적인 거긴 한데, 근데 그러면 플로우 컨트롤은 그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L4에서만 하겠지만 컨제스천 컨트롤은 그러면 플로우 컨트롤도 당연히 링크 사이에서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링크 사이에서도 저쪽 링크 끝이 버퍼가 풀이면은 내가 계속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플로우 컨트롤, 컨제스천 컨트롤이 일어나는 뭐 레이어는 어디냐? 그러면 L4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컨제스천 컨트롤은 대표적으로 L4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79번 비트 방식의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이런 건 뭐 너무 어렵죠. 그래서 BSC가 정답인데요. 이게 그 Binary Synchronous Control Protocol이라는 거고 이거는 그 제어 문자를 삽입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그 비트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0번 FEC 기법에서 사용되는 오류 정정 보호가 아닌 것은 그래서 Forward Error Correction 하고 그러니까 FEC가 있고 뭐가 있었어요? ARQ가 있었죠. 그래서 Automatic Repeat Request가 있었고 Forward Error Correction이 있었는데 Forward Error Correction은 이제 터보 코드나 LDPC나 해밍 코드처럼 에러를 고쳐서 쓰는 거예요. 수신단에서 이게 딱 보고 에러를 자기가 알아서 고쳐요. 받은 거를 딱 보고 그걸 그대로 테이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원리는 다 배웠죠. 디지털 통신 클래스에서 여기 코드워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신단에서는 어떤 특정한 코드워드만 자기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상태예요. 근데 받았는데 여기 떨어진 거죠, 여기. 근데 이거는 내가 예상하고 있던 코드워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코드워드로 매핑을 해가지고 그 코드워드를 보냈는데 에러가 좀 생겼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게 이제 에러 커렉션 코드고요. ARQ는 뭐예요? 그냥 내가 코드워드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코드워드가 어떤 코드워드 그 셋이 있죠. 코드워드 집합이 있었는데 그 코드워드 중에 하나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코드워드 중에 하나가 오지 않았으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쓰는 것이 바로 CRC입니다. 그것은 Cyclic Redundancy Check의 약자고요. 그래서 CRC를 통해서 CRC가 이제 CRC 를 체크를 해서 그 CRC가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그게 뭐 폴리노미알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항식 나누기, 바이너리 폴리노미알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걸 나누기 했을 때 이제 뭐 나머지가 다 0이 나오면은 그 에러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테이크하면 되고 그 패킷을 테이크하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다시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RQ에서 쓰는 것이 CRC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